결혼 8년 차. 저는 한때 평범한 가장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고 주말마다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소박한 꿈이었죠. 3년 전부터 아내 은정에게 아이를 갖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녀는 늘 희미한 미소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모호한 대답으로 제 마음을 애태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몇 달 전 제 희망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온도는 눈에 띄게 식어버렸고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은정아, 우리 팀 김대리 아들 돌잔치 사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어. 내가 정말 더 잘할게. 약속할게. 제 진심 어린 말에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잘한다니 뭘 오빠, 우리 현실을 좀 보자. 지금 당신 월급으로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 거 몰라. 이런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무슨 애야. 지금 이 상황에 아이를 갖는 건 애한테 못할 짓이야. 태어나자마자 고생길이 훤한데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낳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주 못 사는 건 아니잖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당신 사고 싶은 명품 가방도 사면서 어떻게든 같이 노력하면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제 말을 끊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가방은 내 생활비 쪼개고 아껴서 산 거야. 그리고 여행은 지금 애가 없으니까 가는 거고 애가 생기면 그런 거 다 끝이라고. 기저귀값, 분유값, 나중엔 학원비, 영어, 유치원 비용 감당할 수 있겠어. 난 내 자식 남들한테 치이게 꿀리게 키우고 싶지 않아. 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닮은 아이랑 같이 평범하게 행복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은정은 코웃음 쳤습니다. 욕심이지. 적어도 지금 우리 형편에는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돈이나 더 벌어올 생각이나 해. 언젠가 당신이 내 걱정을 덜어주게 될 만큼 능력이 되면 그럼 나도 바뀔지 모르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네가 명품 가방 사는 건 욕심 아니냐?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각자의 시간만 늘어갔죠. 저는 늘어난 수당을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만 했어요. 아내의 비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돈을 더 벌면 그녀의 마음이 돌아올까 하는 헛된 희망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은 마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밖으로 나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애 시절부터 좋아하던 노래방에 가는 횟수가 부쩍 늘더라고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노래방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저녁은 대충 시켜 먹든가 해.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벌써 나가게? 퇴근하자마자 힘들지 않아?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됐어. 당신은 어차피 저녁 먹고 또 컴퓨터 앞에 앉을 거잖아.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뭐해? 서로 숨막히기만 하지. 난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겠어.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숨통을 조이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말은 좀 심하네.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는 마. 걱정되니까. 걱정은 당신은 일이나 신경 써. 나 없으면 더 집중 잘 되고 좋잖아. 다녀올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조각 같았죠. 음영의 날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그날이었을까요? 거래처와의 회식이 끝나고 2차로 노래방이나 가자는 부장님 성화의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 현란한 네온사인 취기에 들뜬 사람들, 그 속을 걷고 있는데 저기 노래방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아닐 거라고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고개를 저었는데 한 남자의 팔짱을 다정하게 낀 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건 분명 제 아내 최은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부장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이 김대리, 거기서 멍하니 뭐해? 어서 와. 오늘 우리가 이 가게 전세 내는 거야. 스윙이즈킹 이름 한번 요란하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답했습니다. 아, 네 팀장님. 다 왔습니다. 근데 저기 왜 그래? 뭐 신기한 거라도 봤어? 얼른 들어가자고. 다음 주 프로젝트 성공하면 대표님이 보너스 두둑이 챙겨주신다고. 잠시만요. 팀장님. 제가 뭘 잘못 본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노래방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최은정. 저 유부녀가 왜 다른 남자와 저기에 있어? 김대리 술 많이 마셨나 보네. 헛것이 보이고 부장님의 농담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눈은 그 익숙한 웃음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 계십시오. 저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 제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외도의 그림자가 제 모든 것을 덮쳤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으로만 둘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그 증거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더 이상 의심으로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사설 탐정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탐정 김창수 씨는 덥수룩한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도우 의뢰인님,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가장 추악한 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주저없이 선우에게 아내 은정의 일상과 수상한 행동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은정이 매주 목요일 밤마다 간다는 그 스윙이즈킹 노래방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뒤 도우는 김창수와 함께 은정의 단골 노래방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좁은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창수는 태블릿에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를 연결하며 능숙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저 안의 소리와 영상,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노래방 룸 안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와 은정은 손깍지를 끼고 다정하게 듀엣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은정에게 프로포즈할 때 불러주었던 우리의 노래였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제 심장을 짓눌렀지만 김창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제 경험상이 커플 최소 주 4회는 여기서 만납니다. 노래방은 단순히 노는 곳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아지트인 셈이죠.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라는 거. 저들의 동선 끝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아주 선명하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틀 뒤 일요일 밤 11시 김창수로부터 연락을 받은 저는 그와 함께 한 모텔 주차장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노래방이 1차였다면 이곳은 2차인 셈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조수석에서 내린 은정은 운전석의 민지우에게 몸을 숙이더니 그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김창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보셨습니까?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고요. 이제 입실 시간을 기록하고 내일 아침 퇴실 시간까지 확보하면 소송에서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저들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끝을 봐야겠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라도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이틀 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TV에 USB를 꽂았죠. 화면 속에서 지난 일요일 밤 모텔 주차장에서 은정이 민지우의 손등에 키스하는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김치찌개 냄새를 맡다 말고 화면을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8년 결혼 생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밥 다 됐는데 손만 씻고 와.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됐어. 은정의 태연한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김치찌개, 목요일 저녁마다 끓여주던 그 김치찌개 말이야. 이것 좀 보고 나서 먹지. 은정의 눈이 화면으로 향했고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TV에 뭘. 아, 이거 결국 알아버렸네. 언제부터 안 거야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담담한 은정의 태도에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참 별로 놀라지도 않는구나. 지난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야근이라고 거짓말하고 저 남자랑 열심히 모텔에 들락거렸더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은정은 한숨을 쉬더니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글쎄, 근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질질 끄는 거 나도 지겨웠거든.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난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이랑 같이 새 인생을 살고 싶어. 이제 당신도 나 좀 놔줘. 새 인생이라니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며 민지우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은정은 기다렸다는 듯 화장대 서랍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단 한 점의 미안함도 없이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능글맞게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냐고?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최은정의 남편이다. 내 아내랑 바람난 인간이 바로 너냐고.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호는 처음에는 당황한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네, 남편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은정 씨가 제 여자친구인 건 맞습니다만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황당하네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은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오빠. 민지우 씨한테는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 그 사람 놀랄까봐. 이 말을 듣자마자 민지우는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몰랐다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위자료. 지금 장난합니까? 나 역시도 피해자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났냐고. 당신 마누라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유부녀인 것도 숨기면서 밖에서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생각 안 하나 보지대려. 내가 묻고 싶네. 당신 집구석 관리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마누라가 다른 남자한테 와서부터 먹냐. 그 지경이 된 걸 왜 남 탓을 하고 있어. 이 미친 것들. 민지우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속하고 모욕적인 말들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너무 큰 모멸감에 속이 뒤집혀 구토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민지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 사이 은정은 이미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꺼내놓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키우던 고양이까지 이동장에 넣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남은 정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야. 지우 씨는 다 이해해 줄 거야. 내가 결혼했던 것도 전부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귀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직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은정은 지루한 소송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위자료 3천만 원에 바로 합의하더라고요. 무분별한 씀씀이 덕에 우리에겐 나눌 재산조차 거의 없었고요. 법적으로는 깔끔하게 끝난 셈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지우, 그 파렴치한 남자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는 여전히 제 안에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었으니 위자료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문제는 민지우라는 남자가 사모님께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모님께서 그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고 계시고요. 이 상태로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그저 그렇게 당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혼 절차부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전 아내는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입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남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초조함마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장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 흥분과 울음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목소리. 전 아내 최은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이야기는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오빠, 나 은정이야.
잘 지냈어,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전화를 하냐. 이제 와서 내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한 건 아닐 테고. 오빠, 나 그 인간한테 뒤통수 맞았어. 민지호 그 자식 바람이 났는데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집을 나와서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랑 다시 엮이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야. 목소리 듣는 것조차 구역질 나니까 전화 끊는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은정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잠깐 끊지 마. 오빠, 제발 나 민지우 그 자식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당신 협조가 필요해. 이걸 보면 당신한테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진짜야, 복수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잠시 후 카카오톡으로 압축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1년 전 민지우와 은정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첫 대화부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조각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 아내의 손을 통해 내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민지우, 내일은 더 화끈하게 즐겨보자. 은정, 남편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 그 인간 처음부터 내가 유부녀인 거 똑똑히 알고 있었어. 내가 다 말했었으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꼬드긴 거야. 그렇다면 민지우가 처음부터 은정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부 인지하고 있었다는 완벽한 증거가 아닌가. 은정은 민지우에게 미련이 한 톨도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대화 파일을 전부 보내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둔하고 미련해서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남편의 존재는 단지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야.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저는 오히려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더 있어. 이 인간이 얼마나 악질인지 당신도 알아야 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지우, 나는 세상에서 남의 여자가 최고로 매력적인 것 같아. 유부녀만큼 나를 흥분시키는 게 없다고. 은정, 이 자식 정말 미친놈이었구나. 그렇지. 내가 이런 놈한테 속아서 당신을 버렸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우, 만약에 너 남편한테 들키더라도 나는 내가 유부녀인 거 절대로 몰랐던 거야. 알겠어. 이런 파렴치한 자가 있었나? 처음부터 이렇게 입을 맞췄던 거군.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대화 파일에 더해 은정은 음성 파일 하나를 더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였으니까요.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잘 때마다 그렇게 속삭였잖아. 그걸 믿었어. 그건 그냥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지. 여자가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는 전율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분노를 터뜨릴 시간. 내 심장이 차분하게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당신을 덮칠 차례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그 밤 오래전 전 아내와의 대화 파일은 제 손에 들린 확실한 패가 되었습니다. 단단히 채비를 마친 저는 다시금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죠. 석 달 전 증거 불충분으로 고개를 저었던 그곳에서 저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건넨 대화 기록과 음성 파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차 밝아지더군요. 선생님,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민지우가 전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고 심지어 기망할 의도까지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이건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법률 통지서가 발송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퇴근길 제 집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서류 봉투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민지우였습니다. 야, 너 김도우 맞지? 내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제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말 있으면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지금 이게 조용히 끝날 일 같아 보여. 내가 다 그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의 눈앞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가 전 아내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떠 있었죠. 유부녀가 제일 흥분된다던 그 역겨운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민지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마치 실오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그 자리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넌 은정이를 만날 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부녀인 걸 몰랐다고 계획까지 세웠더만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걸 아냐? 이건 조작된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라던 말도 조작된 것 같습니까? 이걸 경찰에 증거로 제출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제 질문에 민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김도우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때였죠. 민지우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다른 유부녀들과도 문제가 생겨서 위자료 청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요즘 사업도 너무 어려운데 이것까지 터지면 저는 전 재산 다 털리고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다고요. 그쪽 사정이죠. 당신 덕분에 내 가정이 박살났을 때 당신이 내 사정 봐줬던가요? 제 말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비는 남자를 보니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런 인간 때문에 제 지난 세월이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이 추악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3초 줍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신고하겠습니다.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제 휴대폰을 꺼내 들자 그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경찰에 전화 겁니다. 하나, 둘.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는 순간이었죠.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햇빛이 드리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우에게 받아야 할 위자료 전액이 통장으로 깔끔하게 입금되었다는 변호사의 전화. 흔치 않은 일이라며 그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며 내가 직접 일궈낸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결과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더 값진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마무리된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전 아내 은정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장문의 메시지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지호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돈 없고 더러운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따뜻했는지가 구구절절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은정이야. 얘기 들었어. 민지호 그 인간 사업도 망하고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래. 꼴 좋다 싶으면서도 왠지 허무하네. 당신이랑 살던 시절이 너무 그립더라. 깨끗하고 따뜻했던 우리 집이 지금 친정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지내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워.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정말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눈으로 훑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읽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이혼 전까지 나는 오로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산산조각 나버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는 주말마다 한적한 저수지나 강가로 향합니다. 낚시가 새로운 취미가 된 것입니다. 물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찌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혔습니다. 물고기가 찌를 건드리는 순간의 짜릿함,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평온함. 그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자유와 가장 닮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성화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전 아내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이냐고요. 물론 상처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야 겨우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은 타인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회복하고 성장하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낚싯대를 들이우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낚는 기분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복수심도 분노도 그리고 미련도 모두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홀로 남았지만 오히려 완전해진 기분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낯설지만 기대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